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중학생 후배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10대는 후배가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웃이 자기 차를 8개월간 몰래 운행했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이웃이 심지어 연료통에 물을 채워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고위공무원이 주스병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건강상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짜르릉!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코로나. 코로나. 엔데믹.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예. 하실 말씀 그거밖에 없으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마스크를 요즘 쓰고 다니시나요? 저는 법정 갈 때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습니다. 진짜? 네. 법정에서 써야 되나요? 왠지 다 쓰고 있어서 쓰는 게 좀 진짜? 편해 보입니다. 그래요. 혹시 막 연예인 뭐 이런 심리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조금만 더 재밌게 해주시면. 너무 재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한 카페가 어르신 입장 금지, 노 시니어 존 선언했던 이유가 동네 노인들이 카페 여사장에게 성적 희롱을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사건 반장 유튜브 클립에 나도 당했다라는 체험담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예, 대낮에 얼굴 시뻘겋게 들어와서는 이쁜 언니야 커피 좀 타줘 하더군요. 또 어떤 늙은 아저씨가 손님도 없는데 내 옆에 좀 앉아봐 라고 했어요. 극혐. 자, 또 편의점 알바했는데 1,000원짜리 원두커피 10잔 사주면 배달해서 같이 마실 수 있나 하는 인간도 있었어요. 하는 등등. 진짜 이 노시니어 존이 적절한지 여부는 좀 차치하더라도 정말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면 개념을 탑재해야 한다. 어디에? 여기에. 예. 라고 이연사 외치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보는 사반 하신 박희경님, 제 유일한 낙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사반 보는 거예요 하신 하와이의 박신영님, 이상하게 사반만 보면 우울감이 확 줄어듭니다 하신 런던의 김민님, 월요병도 이기게 만드는 사반 포에버 하신 캘리포니아의 이현진님, 말하시는 내용들 귀에 쏙쏙 너무 좋아요 하신 김정은님, 50년간 한 곳에서 일식집을 했던 우리 아버지 이강동님, 칠순 축하하고 건강하세요 하신 이은희님, 술버릇 나쁜 인간, 이거 버릇 못 고칩니다. 10년 참고 살다가 그 인간 버린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신 문송님, 아마도 어제 별별 상담소 보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자, 시안리님, 김종우님, 용인의 조성득, 김윤희 부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반 뉴스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차량 조수석의 낯선 남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을 서성이는 저 남자.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내부를 뒤적뒤적. 그렇죠. 차도둑이죠. 자, 그런데 차주인 등장. 조수석 쪽으로 가는데 문을 열고 야, 너 누구야? 누가? 처음 어색한 상황, 어색한 조. 차주가 이 도둑임을 알고 수색에 나서자 신랑이 끝에 뭔가 바닥에 동전이 막 두두두두두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그걸 밀쳐내고, 손으로 밀쳐내고, 그걸 또 그 와중에 줍줍을 하는 저 인간. 자, 아이고 저걸 들고 튑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근처 PC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줍줍한 동전으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도둑놈 검거 성공. 진짜 얼마나 PC방에 가고 싶었으면 그 떨어진 동전 줍줍해가지고 저 짓을 하고 앉았네. 진짜. 근데 궁금한 거, 경찰이 어떻게 바로 PC방 탐문을
생각했던 걸까요? 그냥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게 지난 13일 김해의 한 빌라 주차장인데요. 20대 남성이 이 문이 열린 차량 안에서 금품을 털다가 차주랑 저렇게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현금 100만 원을 들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 차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요. 이 남성이 뛰어서 도망을 갔으니까 멀리 못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근 PC방부터 탐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방문한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저 남성을 저렇게 딱 마주쳤던 겁니다. 범행 40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PC방 일단 탐문을 하고 그 뒤에 CCTV 추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간 PC방에서 너무 태연하게 게임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히 붙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가보죠. 이 사람 보면 신고하세요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대학교 학생 생활관에 붙은 공지입니다. 최근 밤마다 학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남성에게 시비를 걸어 맞은 뒤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 혹은 학교 측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저렇게 사진, 인상착의 설명이 저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이 남성한테 당한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충북 제천에 있는 한 대학교의 게시판에 붙은 게시글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예뻐 보이는 여성에게는 혼자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아니면 남성에게는 일부러 시비를 건답니다. 그리고 어허. 맞은 다음에 돈 내놔, 합의금 내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전거 스피커 변태남이라고 지금 학교 주변 학생들은 부르고 있다는데 심한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 피해를 봤다는 그런 사람도 아이고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논란이 되면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남성이 것으로 아마 보이는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답니다. 아니, 저 당사자가요? 예, 근데 유튜브를 저렇게 당당하게 올려요. 어느 대학교에 라이딩 왔고 예쁜 애들을 몇 명 봤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본 고등학생이 생각이 난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제목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미혼인 50살 방송인데 20대 여자친구 찾는 중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성 자기가 SNS에 저렇게 뭘 했는지 기록 형태로 글을 남기고 또 영상도 올리는데 뭐 스스로 증거를 남겨주니까 고맙긴 한데 교수님, 이거 무슨 심리일까요? 예,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통상 그 비유를 하게 되면 몰카 범죄에서 몰카에서 적발된 사람의 개인 PC를 보게 되면 자신의 활동들을 그 파일로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기 활동에 대한 기록, 그 전리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50대 자기를 스스로 미혼 50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삶을 영위하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폐를 끼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정컨대 이 사람의 자존감은 평소에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유아인 경찰서 앞에서 귀 갑니다. 예, 오늘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철 씨의 이 두 번째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엄홍식 씨, 죄송합니다. 엄홍식 씨. 자, 그런데 이 돌연 출석을 미뤘다는 겁니다. 자, 현장 그림 저도 봤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이 2차 소환 조사 받기로 예정돼 있던 날이었는데요. 대기 중인 취재진을 보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유 씨는 지난 1차 소환 조사 때도 출석 일자가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조사를 미룬 적이 있었죠.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유 씨 측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경찰이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출석을 하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번 소환 과정에서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경찰 측에 이거 비공개 소환이니까 취재진이 몰려있는 정문 대신에 다른 경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경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유아인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해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요 유 씨 측에 다른 날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자료 화면이고요. 자, 첫 소환 때도 소환 일정이 언론에 사전에 공개가 됐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뤘는데 진짜 누구 유행어처럼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 이미 수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당일날 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러면 연기도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계속 연기를 한다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기가 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명 인사이기도 하고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취재 이 부분이 뭐 가장 변호인이나 유아인 씨 입장에서 가장 컸던 걸로 보입니다. 비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 뭐 조사받는 것도 조사받는 거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한 거고 다음에 뭐 3번 정도 연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4번째 이어갑니다. 분실물 속에 백색 가루, 하하, 느낌 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휴대폰 주웠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입니다. 일단 휴대폰 상태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케이스를 여는데 아니, 흰가루? 아하, 이거 느낌 팍. 자, 마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 강력팀을 지금 기다리는 중에 내 휴대폰 어딨어? 자, 주인 등장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빨리 약 먹어야 돼. 빨리 줘. 휴대폰 빨리 줘. 바빠. 계속 재촉합니다. 그랬더니 순간 경찰 기지를 발휘해서 저희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특급 서비스 저렇게 순찰차에 태워서 이게 웬 횡재야 하고 갔는데 지금 타고 갔어요. 자, 그런데 남성 집에 가가지고 탈탈 털었더니 역시나 저렇게 쌀포대에서 마약 주사기가 가득. 결국 잡았죠. 뭐. 자, 하필이면 마약을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서 하필이면 또 그걸 분실해 준 덕분에 경찰은 시쳇말로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기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기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습득했다고 분실해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들어왔으니까 경찰에서는 뭐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색상 같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게 맞느냐라고 본인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열었더니 안에 하얀 가루가 있었던 겁니다. 네, 지구대에는 저게 마약인지 확인할 수 있는 10중 8구 마약이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경찰서에 이제 강력팀이 요청을 했고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남성이 또 약을 먹긴 먹어야 됐나 봐요. 급하게 찾아왔어요. 아니,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약 급하다고. 추촉을 하니까 뭐. 예, 추촉을 하니까 계속 이런저렇게 시간을 끌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집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민주경찰에 딱 태워서 모셔다 드렸는데 그 사이에 마약 맞습니다라는 확인이 왔고 강력팀에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투약용 주사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마약 또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 때 만약에 이제 마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빨리 휴대폰 챙겨가지고 갈라 그래요. 나 좀 어떻게 묶어놓을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확인 전에는 마약인 걸 모르면 불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현행범 체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현행범이라면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10중 8구 마약이지만 뭐 다른 게 극적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평소에 복용하던 하얀 약을 가루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은 필요했던 겁니다. 진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경찰의 기지가 네. 돋보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오랑우탄이 아닐지도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해외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이걸 굳이 반장픽에서 해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요. 이거 너무 인상적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사와디캅, 태국의 한 동물원입니다. 자, 기념 촬영 중인데 오랑우탄이 뽀뽀, 야, 지금 어딜 만져 지금? 야, 이거는 아예 들어 누웠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계속 이거 제가 말로 차마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약간 저질 댄스까지 지금. 자, 저희가 이거 차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편집을 했습니다. 모자이크도 하고. 이 오랑우탄 이 녀석이 손버릇, 입버릇이 보시다시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사람 같았으면 바로 구속인데 이게 동물이잖아요. 자, 여성 관광객들이 당황해하면서도 일단은 좋아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맞습니다. 태국의 한 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 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오랑우탄인데요. 이 오랑우탄이 어떻게 보면 뭐 뽀뽀도 많이 하고 또 여성의 또 가슴을 또 만지는 그런 모습까지 있는데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니까 80만 이상의 조회수가 올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랑우탄은 이 오랑우탄 보기 위해서 여성 저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사육사인데 인기도 좋은데 이 범죄라는 거는 형법상 범죄라는 거는 뭐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오랑우탄 행위는 범죄가 박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네.
만약에 저 오랑우탄이 안에 탈을 살아보면 그러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죠. 예. 심각한 강제추행죄 내지 성범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랑우탄 맞아요. 동물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이 사건 발장에서 보기 전에 봤거든요. 진짜요? 저 안에 해외 분들이 달아놓은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알아요? 저 가장 좋아요 받은 게 저거 사람이다. 안에 사람 들어있다.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요 댓글 눌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불철주야 낚시광 남편입니다. 아, 느낌 옵니다, 이것도. 네, 맞습니다. 낚시 중독인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요, 평소에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 낚시로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데요. 이 아내가 또 하필이면 작년에 둘째를 낳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일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낚시를 가니까 주말에도 혼자서 육아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이번 주는 낚시 가지 말고 아이 좀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글쎄 남편이 새벽에 몰래 나가서 낚시하고 점심때쯤 들어온 겁니다. 이 남편은 다 자고 있으니까 그냥 몰래 나 혼자 살짝 갔다 오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아내가 당신 취미생활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다. 둘째 클 때까지 3개월에 한 번씩만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낚시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열이 오빠 너 진짜 이렇게 얍삽하게 살 거니? 지훈이 쟤 하루에 이유식 10번은 먹는 것 같아. 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싸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응? 잠깐. 오빠 혹시 물고기 낚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자 낚으러 가는 거 아니니? 동그라미. 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 야, 여자는 무슨 자기야. 우리 회사 그 오윤성 부장 알지? 아주 그냥 인품 좋게 생긴 그 양반. 진상이다. 진상이. 나 그 사람 때문에 원형 탈모 온 거 안 보여 이거 지금. 그래도 주말에 이 땡기는 손맛. 응? 이걸로 내가 마음을 위로받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못 봐주냐? X입니다. 아, 역시 우리 박 변호사님. 일단 박 변호사님 소수 의견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시려고 그랬죠? 네. 자, 우리 오 교수님. 네, 글쎄요. 저 사실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낚시를 안 하는 분들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뭐 OX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9집이 5를 들은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오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에 땜빵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지만 교수님 입에서 땜빵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좀 당황.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러면 아이를 갖다 낳아서 기르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다 이렇게 커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본인은 스트레스를 풀면 집안에 있는 자기 아내는 또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이왕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은 힘들 때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이 아내가 석 달에 한 번 가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로 절충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거 못 가게 하면 진짜 이 사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딱 절충점을 찾아라.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아니 근데 무슨 뭐 게임 중독이나 또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 얼마나 건전합니까? 건전하죠. 그리고 충분히 저는 낚시는 안 좋아하지만 충분히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아이를 가지고 낳는 과정에 있을 때 여성의 고통과 괴로움, 그다음에 겪어야 될 불편함과 비교하면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옆에서 지켜본 한 번이지만 경험에 의하면 밤에 잠자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이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 년 동안을 여성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희생은요. 그거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3개월에 한 번도 과한 거예요. 진짜? 네. 야, 이 양 변호사님 막 지금 욕하는 이 남성분들의 괜찮아요. 진짜? 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네. 남편 이거 이렇게 욕 먹고 있는데 가만 계실 거예요, 이거? 일단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주 가거든요. 매주 가는데 지금 석 달, 한 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가서 낮에 돌아왔다는 부분. 아마 일요일 같아요.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출발해서 낮에 돌아왔다는 거는 충분히 육아에 동참을 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오후는 내가. 예, 오늘 하겠다라는 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두 분 말씀대로 육아에 많이 해야 되고 그 상황은 공감을 하지만 이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매주 나가고요. 안 옵니다, 집에.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돌아요. 새벽에 갔다 새벽에 돌아요. 맞습니다. 한 바퀴 돌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남편분 되게 노력한다. 그래도 절제를 했다. 절제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면 뭐 양호한 거 아닌가. 예. 좀 봐주세요. 이거 낚시 못하게 하면 다른 이상한 침해에 중독됩니다. 진짜. 네, 이거 하라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비슷한 고민 하신다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최은영님, 우리 남편은 한 달에 20일은 갑니다. 아이고. OGH님, 난 2주에 한 번 보내줬었는데 야근한다고 속이고 금요일마다 가더라고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샤인머스켓님, 스트레스는 대한민국에서 너만 받냐? 남화자님, 저분도 중증이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나수다님은요, 낚시는 못 참죠. 손맛이 죽여줘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귀한 동영상을 보내주신 김태규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서울 중랑구청 인근 도로를 이렇게 지나시다가 신호대기 중에 하늘에 뜬 무지개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잠깐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행운의 상징, 원형 무지개, 해무리가 뜬 순간을 촬영을 하신 겁니다. 예, 우리 사건 반장 가족들께 행운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 순간에 촬영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지금 생방 보고 계시는 모든 사방 가족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거리마다, 집집마다, 가게마다 케어원. 케어가 필요한 모든 곳에 해충 방제 그 이상 토탈케어 케어원. 코지마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만나면 일도 휴식도 함께하는 것도 파티마저도 처음 만나는 듀얼 엔진과 모션 프레임. 코지마가 만드는 코지플레이. 코지마. 중학생 후배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10대는 후배가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가요, 우연히 아들의 이 허벅지를 딱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겁니다. 뭘 본 겁니까? 네, 이게 지난 3월에 발견을 했는데요. 그 길이가 20cm 그리고 폭이 11cm에 달하는 검정색 잉어 문신이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크기가 작지도 않아서 너무 놀란 아버지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면서 아들을 다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털어놓은 내용이요. 1살 많은 동네 형이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자신에게 이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8개월 만에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거고요. 이 부모님이 JTBC 비롯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문신 사진을 봤더니 그림이 정말 진짜 막 꿈틀대는 그런 잉어 같지도 않고요. 예전에 그 박 변호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문방구 앞에서 파는 그 있잖아, 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탕 같은 저도 봤거든요. 예. 하여튼 아주 엉성한 느낌의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잉어 문신을 새긴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문신 연습. 예? 양 변호사님, 이 맨살에 진짜 이거 정말 어린 또 친구 이 살에다가 이걸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놈이 이런 거 뭐하러 한 거야? 굉장히 자기 호기심에 그랬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선배라는 그 같은 학교 중학생이 강제로 문신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짓을 했을까 싶어서 더 캐봤더니 평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뭐 자기 아는 다른 형이 무슨 축하할 일 있으니까 뭐 선물 사야 되니까 돈 가져와라. 그래서 뭐 5천 원만 보내라, 10,000원만 보내라. 뭐 돈이 없으면 주변 애들에게 구해서라도 보내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평소에도 주고받고 있었던 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쥐락펴락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몸에 문신까지 연습한다면서 새겨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타투이스트들 무슨 교육 과정 이런 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그 초보가 사람 몸에다 이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습을. 그래서 특수 고무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그 사람 몸에다 저걸 해버린 겁니다, 저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어떤 저런 실험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참 이제 그 이 청소년들 문제가 별별 문제가 다 나오는 건데 그럼 피해자가 그럼 왜 이걸 당했느냐? 자기 문신하기 싫은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또는 뭐 공포감을 조성하고 거기 따르는 그런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2년 전부터 가해 학생이 폭행 그리고 금품 갈취에 노출돼 있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말투가 이상하면 너 왜 말투가 그래? 그리고 때리고. 그래서 이제 맞기 싫어서 당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과연 이런 정말 일을 당한 학생이 저 친구 혼자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생도 이 문신 연습을 강제로 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B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위치입니다. 어깨하고 지금 가슴 쪽에 지금 앞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저게 도깨비예요. 하하.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잉어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좀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문신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도깨비 문신을 이제 그려가지고 또 연습을 또 했던 것 같고 사진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막 멍자국도 있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계속 좀 괴롭힘이 이어져서 어머니 말에 따르면 가족 모두가 한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신을 일단 하더라도 레이저로 뭐 지운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 번 한다고 지우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비싼 돈을 줘가면서 장기간 이런 지우는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뭐 이것도 좀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당장 다 떠나서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문신 자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법상으로 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신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거 강제로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강요죄도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상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그렇죠. 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저는 상해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처음에 그 잉어 그 부분만 그 학생에 대해서만 저렇게 법 적용을 한 거고 뒤에 도깨비처럼 보이는 가슴 파괴한 거 그 부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금품 갈취 부분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신을 그 문신을 새겨 넣은 그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애는 강제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좀 재수사를 요청했대요. 네, 그 부모의 입장은요. 문신이 1, 2분 안에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새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걸 강제로 할 수가 있겠냐라면서 이 아들은 그 학생들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수사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고요. 또 아들이 학생들 때린 적도 없자면서 경찰 수사가 약간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 혐의가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해 학생 측의 부모가 이 강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로 그 대화 메시지를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전에 이 대화 메시지를 우리 오 교수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좀 보고 말씀을 주시라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화 내용만 이제 보게 되면 그 이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에 있어서 메시지 내용이 강압적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나 뭘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이것을 이제 그 증거로 내세운 것 같은데. 지금 저게 이제 왼쪽이 그러니까 문신을 한 학생이고 오른쪽이 피해자고 오른쪽 파란 색깔이 예.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저도 친구처럼 뱀문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형이 자신 있는 걸로 받아야 잘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도안을 갖다 보내고요. 그래서 또 가해 학생층이 야 너 왜 형이 강제로 문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른 친구 어머니가 강제로 당했다고 말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또 이제 무고죄 얘기도 합니다. 너 무고죄로 고소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 측에서 어머니가 자꾸 강압적으로 얘기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모른다고 얘기했다. 죄송해 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또 그 피해자 측에서는 이 대화 내용이 말이죠. 예. 약간의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바로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런 그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진실 게임이 되는 그런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에 지금 이제 고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그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문신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문제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얘들이 원해서 해줬다. 결국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좀 아직까지는 있어 보입니다. 입장이 워낙 갈리니까요. 검찰 수사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잘 굴러가던 차에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와서 한 번쯤 식겁하셨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한 남성은 이 경험을 3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경고등이 자주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니 기름 대신 물이 차 있었고 결국 연료통 등을 세척하고 교체했다는 남성. 몇 번이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남성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차량 고장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사건인데 자, 일단 어떤 일이었는지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 9일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이 작성자가 최근부터 이 차량에 고장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계속 어떤 연료 라인이나 엔진에 물이 찼다고 하니까 이 연료통이랑 펌프 같은 것들을 다 세척하고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고장 원인이 혹시 서비스 센터나 주유소 탓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3번 연속 이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차에 물을 넣었나 싶었다고 합니다. 와, 차에다가 물을 넣는다면 이건 정말 공사가 커지는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CCTV 보다가 소름. 어쩌다가 소름. 예.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분이 지난해 처음 차가 고장 났을 때부터 CCTV를 잘 살펴봤답니다. 주로 이제 밤이나 새벽 시간대를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밤 11시쯤에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 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 주민이었던 겁니다. 이웃 주민이 자기 차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해서 나가더니 한두 시간 정도 이용을 하고 당당하게 자기 차처럼 다시 가져와서 주차까지 딱 해놓고 그냥 또 집으로 올라가더란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몰라요? 근데 문제가 이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차량을 쓰고 이러면 기름이 좀 딸잖아요.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생수통 500ml를 지금 가져와서 네. 연료통 안에 넣는 모습이 찍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전한 만큼 물로 이렇게 채워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연료 게이지 그걸 그렇습니다. 맞추려고? 네, 그게 지금 지난해부터 8개월간 그렇게 반복을 했었고 결국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블랙박스도 지우고 했기 때문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확인한 거는 이 CCTV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결국은 생수통에 물을 넣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야,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웃 주민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희한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웃 주민이 그 사람 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가 있었을까? 이 아파트가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차량 주차장이. 그래서 처음 이사로 왔을 때 이 트렁크 리모컨을 잘못 눌러서 트렁크가 열렸고 기계식 주차장 그 기계 안에 차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트렁크가 확 열리니까 차가 파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 차 주인이
차 안에 리모트 키를 두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문도 열려 있고 차 안에 리모트 키가 있으니까 시동도 걸리는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웃 주민이 그걸 알았던 거죠. 이 어쨌든 피해 차량 주인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사는 오피스텔도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어서 저도 차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그 제 차량 번호를 띡띡띡띡 누르면 제 차가 그냥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차가 좀 좋아 보인다 혹은 저 차가 문이 열린다라는 걸 간파를 하면 그냥 그 차 번호를 딱딱딱딱 누르면 그 차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벽 시간에 이거를 몰래 이용했던 건데 아니 근데 교수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차주도 새벽에 급하게 뭐 차를 쓸 수 있는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진짜 걸릴 수도 있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막 할 수 있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이제 그 8주도 아니고 8개월이라고 하면 저건 뭐 정말 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 것이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간이 크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적발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이웃 주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차주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아주 당당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황당하더라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차 안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고 해서 이 수리비만 1,000만 원 넘게 들었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조그만 소형 중고차 값이 나온 건데 이 차주가 이번에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정식 사건을 갖다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 변호사님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수리비 같은 거 받아야 되지만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연료통 열고 물을 넣은 행위, 또 아주 재물이 지금 손괴된 상황이죠. 손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를 몰래 사용을 했습니다. 절도는 아니고요. 갖다 놨기 때문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고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한 남성이 이웃이 여행을 간 사이에 그 이웃의 차량을 팔아버린 일도 있어요. 정말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별별 사건, 별별 얘기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아예. 근데 글쎄요, 그 주인이 없다고 해서 도대체 그 차의 그 주인으로 행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팔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들은 아니고, 글쎄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게 글쎄요, 뭐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공기 오염이 심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차에다가 차 안에 키를 두고 다니는 거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건강상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자, 국회 민의의 전당입니다. 예,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의 2급,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입니다. 이 고위공무원이요, 최근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런 내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인권센터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해당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엔 기획재정부 출신입니다. 지난해 8월에 이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서 이 국회에 들어왔고요,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국회 사무처에서 개방형 직위 딱 공고가 나자 기획재정부를 떠나서 이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어떤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취하를 온 천하에라고 저희가 일단 잡아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입법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변을 그 주스병 빈병에다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왜 직장에 가면 뭐 음료 같은 거 세척하기 위해서 설거지 할 수 있는 게스트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무실에. 예. 그런 설거지통 옆에다가 떡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근데 직원이 그거를 이제 설거지통을 이용하려다가 본 거예요. 이 직원 입장에서 너무 뭐 어떤 정말 혐오감도 들고 이걸 뭐 수치심이 아니라 뭐 하여튼 그렇게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직원이 물어봤대요. 이거 혹시 소변 님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그건 내 거 맞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참 이거 일단 사파로 저렇게 묘사는 했는데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납득이 안 되죠. 소변을 받는 거는 뭔가 병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할 수 있죠. 저기서는 국회 사무실인데 일단 이 공무원의 이 해명을 들어보면 일단 왜 그것을 담아단다 얘기를 하니까 당시 자신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소변에 이물질이 있는지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스병을 설거지 갖다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성희롱 관련돼서는 이렇게 또 항변을 합니다. 설거지통 관련해서 다른 직원은 거의 안 쓰고 내가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이 볼 일도 없고 성희롱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뭐 진단 키트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이렇게 딱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하다 보면은 이걸 해서 거기다 이렇게 딱 얹어놓고 가긴 하지만 되게 수치스럽거든요, 솔직히. 예? 정상적인 분들은 그렇게 예. 좀 그렇죠. 그래서 몸이 좋지 않으면 일단 뭐 병원에 가든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해야 할 행동이 있고 직장에서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갖다 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가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저기 컵을 씻는 저런 곳을 뭐 통상 그 직장에서는 탕비실이라고도 하고요. 예. 주로 이제 거기에는 누가 많이 가냐면 남성 직원들보다 여성 직원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이 어떤 직책이라든가 그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행동을 하지 신입 직원이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관련돼서는 본인은 성희롱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성희롱을 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신의 딸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있는 남성이 아마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그 성희롱도 분명히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당사자는 그러니까 들어서 뭐라고 하면 오케이. 하지만 성희롱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건데 건강상 문제를 확인하려고 한 건데 무슨 성희롱이냐 하면서 언론의 해명이라고 반박이라고 한 얘기가 저는 이것도 황당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국회 그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내 와이셔츠 키 비스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성희롱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성희롱 될 수 있어요. 왜 자기 와이셔츠 킷을 비서에게 추스려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딜 가나 저거는. 아니요.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뭐 밖에 나가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옷을 급하게 뭐 타일을 봐야 되는데 옆에 봐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거울 보고 옷을 추스려야지 왜 비서에게 옷을 추스려고 합니까? 이거 성희롱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이 기자. 이거 하나로 끝이었으면 저희가 굳이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 보고하러 온 직원들한테 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면서요. 벗고 당당하게 보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면 나가서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보고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냐 이런 폭언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이 공무원은요.
업무 효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 조사관들이 연봉 1억씩 받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본인이 미칠 노릇이었다 이렇게 전했고요. 똑바로 하라면서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일을 못하냐, 그것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당연하냐 이렇게 본인은 다그쳤다는 겁니다. 또 성희롱과 폭언에 대해서도요. 이거 내가 한 행동이 징계를 받을 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뭐 박 변호사님 네. 국회 사무처의 입장도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회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이 사실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무처 관련해서 가장 이제 높은 직위가 사무총장한테 이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조사가 완료가 됐고 곧 징계일을 열어가지고 징계를 할지 말지 또 어느 정도 징계할지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 사실상 조사는 끝났다고 하고요. 입법조사서에 통보해서 징계에 소집하겠다고 국회 사무총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이렇게 국회로 온 사람이라는 건데 교수님.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어땠을지가 이렇게 탁 그려진단 말이죠.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아마 좀 그분이 다른 데 간다라고 해서 좀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좀 추스려야 되는데 그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폭언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교를 해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다.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 이 자연 선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제대로 잘못하지 못하면 그 어떤 생물이라도 거기서 이제 생존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2023년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신속히 본인이 인식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태도를 교정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자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사건 반장에서 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걸 갖다가 한번 좀 끝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2년 5월) 경찰에 실종 신고 하나가 들어옵니다. 어제 출근한 아내가 연락두절 상태고 하루가 지나도 집에 안 들어온다는 내용. 그런데 이 아내는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의 젊은 대표입니다. 몇 년 사이에 사업을 키워내서요, 월 매출을 2억 원이나 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이 안 된다? 이것만으로도 이상한데 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추적해보니까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월 매출 2억 사장님의 실종을 파헤쳐봅니다. 자, 2012년의 사건입니다. 월 2억 원의 고수익을 올리던 사업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실종이 돼서 남편이 신고를 한 겁니다. 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사건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2012년 9월 15일이었는데요. 이 서울에서 한 남편이 장모랑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아내가 그 전날인 9월 14일에 평소대로 출근을 했는데 이후에 이 하루가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전날 오후 4시에 남편이랑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 아내는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2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두 번호 모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실종된 아내는 34살 박모 씨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렌터카 업체의 대표였고요. 몇 년 사이에 이 사업을 아주 크게 키워서 렌트카 한 100대 정도를 굴리면서 월 2억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갑자기 사업 잘하고 있던 사장님이 실종이 된 건데 빨리 좀 어떻게 찾아야죠. 자, 경찰이 신고받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에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종로구의 숭인동에서 논현동 갔다가 신사동 갔다가 이동을 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 휴대전화를 껐다가 켰다를 반복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켜져 있을 때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문자로 보내면 답장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 답장 통화는 내용을 안 보면 되는데 문자는. 그렇죠.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통화는 안 하는데 문자는 보내는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별일 없다. 마음 정리하고 싶어서 곧 들어가겠다.
10월 중순 전에는 귀가하겠다. 이런 문자만 보내고 전화는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뭔가 느낌은 오긴 하는데 일단 실종자에게 연락은 저렇게 문자는 오고 있으니까 이게 단순 가출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휴대전화는 켜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출을 해서 바깥에 있으면 먹고 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실종 이후에 카드를 쓰지를 않는 겁니다. 한 푼도 일주일이 넘어가도록.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9일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카드를 긁기 시작합니다. 죽을 사 먹었다가 네일샵도 갔다가 카페에서 또 뭘 또 사 먹고 그 다음 날은 스파를 들렀다가 그다음에 여성모 매장에서 옷을 200만 원이 넘게 사요. 그리고 40만 원짜리 안경도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빡 갑작스럽게 이틀 동안에 260만 원을 씁니다. 자, 교수님 일단 잠깐 계속 좀 잡아주세요. 저거. 예, 사용 내역을 보면은 무슨 죽가게 뭐 이 갈 수 있죠. 남자도. 자, 그런데 네일숍, 스파, 여성복 매장 이걸 보면 일단 이 아내가 갔을 법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한동안 안 쓰던 카드를 갑자기 긁고 다닌다. 일단 뭔가 그동안에 하지 않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면 그 행동 이전에 어떤 그 사고에 있어서 변화가 선행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뭐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실제로 이제 수사팀이 이 카드가 사용된 그 가게들 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 아내 박 씨가 방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7개의 매장이 있는데 2012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좀 CCTV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CCTV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매장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 CCTV 없는 그런 그 가게만 골라서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경찰이 이제 거기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A라고 하는 그 가게 또 B라고 하는 가게 이 사이사이에 있어서의 동선을 갖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길거리에 CCTV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그 검정 모자를 쓴 몸이 좀 마른 그 체형의 남성 한 명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보셨을 때 스파가 나오는데 그 직원들에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 자기 그 신사동에 뭐 스파에 댕겼는데 여기 가게 인테리어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아내 카드를 저 남자가 쓰고 다녔다. 일단 그러니까 쓴 걸로 추정이 된다. 예. 일단 저 남자 신원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파 직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모 스파에 나는 오래 다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스파, 그 강남구에 오래 다녔다는 그 스파의 고객 명단 중에서 20, 30대 남성의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원들을 다 조회를 해서요. CCTV 속에 저 모습과 하나같이 일일이 다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 예. 곧이어서 한 명이 특정이 됐는데 바로 이 30살 원모 씨였습니다. 이 원모 씨 같은 경우엔 강간미수, 강독, 절도, 폭력 이렇게 전과가 15범이었고요. 등록된 주소지에도 살고 있지 않아서 이 전화번호 추적부터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듯이 위치가 수시로 바뀌고 또 폰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 이동 패턴과 이 경로가 실종된 박 씨의 것과 동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 씨랑 같이 있든가 아니면 이 박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 거겠죠. 자, 30살인데 전과가 이미 15범이었다. 와, 정말 어떻게 살면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자, 그런데 뭐가 됐든 이 검은 모자를 쓰고 있던 남성, 이 아내 박 씨의 실종과 뭐가 됐든 연결고리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은 당연히 박 씨의 그 남성을 추정을 했고요. 이 남성의 주거지를 알아봤더니 수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던 겁니다. 근데 찾아가 봤더니 여기가 심부름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심부름 센터에서 먹거저거 하면서 사무실 겸 집으로 쓰고 있었던 건데 예. 경찰이 딱 가서 박 씨 어딨냐라고 먼저 물어봤던 겁니다. 여자 어딨어? 예, 여자 어딨냐? 그랬더니 왜? 내 고객인데 뭐 나 고소했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박 씨 카드 쓴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니, 나한테 사건 의뢰하면서 카드 쓰라고 맡긴 건데 뭐 문제 있으면 영장 갖고 와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이 실종된 중대 범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 봐도
이 실종된 여성하고 이 신부름센터 직원인 원 씨하고 딱히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예. 이 검은 모자 신부름센터 직원 원 씨, 경찰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너 그 여성 어디 있어? 그 여성 카드를 네가 왜 들고 있어? 근데 이 반응이 조금 뭔가 말이죠. 조금 뭐 석연치 않아요. 뭔가 알았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경찰도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원 씨도 원 씨지만 남편의 부분을 경찰이 주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실종이 됐다는데 관심이 그렇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 씨도 원 씨지만 남편도 추적을 했고요. 결국 이 경찰에서 이 원 씨를 체포를 하면서 남편한테 원 씨 아느냐? 원 씨 이 사람 체포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때서야 남편이 아내를 청부살인하려고 했다. 1억 한 3,500만 원 전달하고 그 부분을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원 씨한테 다시 추궁을 하니까 죽이진 않았다라고 하고 오히려 숨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생활 반응을 하죠. 박 씨의 생활 반응 자체가 없어서 아마 사망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신을 찾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양주시 계곡 인근에서 안면장돼 있는 시신, 박 씨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장면이 현장 검증 당시 영상인데요. 이 심부름센터 검은 모자 원 씨는 죽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렇게 결국 아내 박 씨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그 심부름센터 검은 모자 원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죽이겠다는 생각보다도요. 일선의 심부름센터들은요. 그런 제의들을 가끔 받아요. 그런 문의들도 있고요. 근데 다들 그냥 착수금만 뜯어먹고 어차피 신고 안 하니까 뭐 죽인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해봐가지고요. 돈만 그냥 저 피해자 수치 죄송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고 저는 솔직히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신부름센터 같은데 뭐 청부 폭력이라든지 불법적인 거 의뢰하지 마시죠. 다 사기니까. 자, 진짜 저런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수님 보세요. 아유, 저 뭐 피해자 측에 죄송하다, 뭐 솔직히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심부름센터 같은데 이런 거 의뢰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게? 뭔가 또 사회에 대해서 뭐 교훈을 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남편이 왜 아내에 대한 청부 살인을 심부름센터에다가 의뢰를 했는가? 그게 그 중요하겠죠. 이유를 우리가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남편은 이 숨진 아내 박 씨하고 2004년도에 결혼해서 범행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는 8년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이 렌트카 이 업체가 이 아내가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4년 전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안 풀렸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렌트카 업체가 파산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아내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아내가 자기가 해봐야 되겠다고 한 건지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가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 렌트카 업체가 완전히 이제 그 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막 수입이 막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남편은 뭘 갖다 벌리기는 많이 벌린 것 같아요. 강남의 유흥주점, 노래방 이 세 개를 갖다 다 이렇게 했는데 또 운영을 했는데 이거 다 또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편은 자기 아내하고 이게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좌절해가지고 뭐 술독에 빠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내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망한 걸 갖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엉뚱한 데서 다 이렇게 구멍이 나와서 다 새니까 사이가 나빠졌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투닥투닥하면서 이혼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아니 이 기자 내가 말아먹은 렌터카 업체가 수완 좋은 아내가 맡으면서부터 갑자기 발딱 쓰기 시작했다. 뭐 일단 자존심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이는 거랑은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요, 이 아내가 이 렌터카 업체는 내가 키운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위자료로 너한테 6억을 주겠다. 대신에 양육권은 포기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6억 중에 4억은요,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 이 4억도 이 남편은 탕진을 했습니다. 결국 받을 돈 2억만 남으니까요. 그냥 아내가 키워둔 이 사업을 그냥 가져오고 싶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아내 살해를 결심을 했고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이 종업원을 통해서 심부름센터를 소개받아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은요. 이 아내한테 아는 동생이 카센터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렌트카 차수리 싸게 해줄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겠다. 한번 만나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원 씨랑 만나게 합니다. 이 당시에 남편은요, 길 건너 건물에서 아내가 이 원 씨의 차를 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 씨는 아내를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요. 폰을 껐다 켰다 하라는 둥, 또 CCTV 없는 가게를 가서 아내 카드를 쓰라는 둥, 이런 수사 혼선 주는 방법까지도 이 남편이 다 알려준 거였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못난 놈이다. 진짜 교수님, 이 남자의 자격지심이 어떻게 보면 이런 참화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자격지심이라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이 그럼요. 원래 이제 그 자기가 망해먹은 것을 갖다가 다시 살려내면 사실은 저렇게 청부살인을 할 것이 아니라 업어줘야 되고요. 자기가 이 사업에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부인이 사업을 하게 하고 자기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면 돼요. 아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본인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저렇게 교활하게 살해하고 난 뒤에 휴대폰 가지고 장난까지 치면서 저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남편에게 징역 25년 그리고 이제 심부름센터 이 직원 원모 씨에게는 30년을 선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추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감형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참 못난 남편이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자기 아내를 살해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죠.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갑니다. 네, 이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입니다. 흰색 밴이 직진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검은색 차량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직진을 합니다. 쾅! 결국 검은색 차량이 밴 옆쪽을 세게 들이박아 버렸습니다. 이 충돌로 밴은 중심을 잃고요. 한 바퀴 굴러서 오토바이까지 덮쳐버렸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을 직감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신호 직전에 교차로 신호등을 보시면요. 황색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니까 정확한 신호 지시가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양보를 했어야 하는데 두 운전자 모두가 먼저 가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달렸다고 합니다. 저걸 피한 것도 다행, 또 구르고 나서 또 바로 저렇게 또 쓴 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 나왔어요, 사람. 맞습니다. 사고 후에 곧장 경찰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두 차량이랑 오토바이 모두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한 바퀴를 구른 저 밴 운전자는 다행히도 안전띠를 한 상태여서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검은색 차량 운전자도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부주의한 운전을 한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얼굴을 꽁꽁 가린 두 남성이요. 잠긴 식당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마구 찹니다. 문은 결국 부서져 버렸고 두 남성은 이 부서진 틈으로 들어가서요.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요. 현금이든 금고부터 낚아채는 모습입니다. 금고에 연결된 전깃줄은 도끼로 몇 번을 어이구야. 내리쳐서 저렇게 달라버렸습니다. 끊어버렸어요. 남성들은 금고를 챙겨서 현장을 떠납니다. 아하, 도둑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진짜. 그런데요, 도망간 것 같았는데 이 도둑 다시 돌아옵니다. 또 왔어. 그리고 식당을 살펴보고 가는가 싶더니 이 진열대 위에 있던 통들까지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도둑이 들고 나간 저 통들은요, 바로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고 있던 자선 모금함이었습니다. 식당 찾던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넣었던 건데
도둑 눈에 그 돈이 딱 보였던 겁니다. 아, 진짜 저거 사람 아니네, 저거. 이날 도둑들이 훔친 게요. 호주 돈으로 약 20달러,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부서진 문과 훔쳐간 금고 때문에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식당은 올해만 벌써 5번째 도둑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도둑들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근처 주유소와 다른 상점에도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둑들은 아직 잡진 못했고요. 경찰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을 모두 조사해서 범인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로아티아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지중해 바닷속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지면이 돌로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한 잠수부가 그 돌 위에는 진흙들을 살살 긁어치우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저 보고 계신 저 돌들이요. 무려 7,000년 전에 만들어진 석판 도로라고 합니다. 7,000년이요? 예, 한 대학교 고고학 연구팀이 이걸 발견했는데 저 공중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섬 바로 옆에 바다인데 분명히 아래 동그랗게 뭔가가 보이고 있죠. 연구팀에서는 저기에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다 하면서 수중 연구를 시작한 거고요. 자, 퇴적된 진흙을 파보니까 정갈하게 만들어진 돌길이 발견된 겁니다. 7,000년 전이면 우리는 청동기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당군 할아버지 이전인데 자, 도로의 폭이 무려 4m 정도고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 도로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섬과 해안을 연결하던 도로였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유물들 방사성 탄소 검사를 해보니까요. 사용 시기는 7,000년 전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편 반대편 해안에서는 부싯돌날 돌도끼처럼 신석기 시대 때 쓰였던 유물들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연구팀 발견으로 많은 누리꾼들이 고대 역사 발견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연구팀도 계속해서 이 토지 연구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약간 외계인 뭐 이런 느낌 나요? 7,000년이면 지금 청동기도 그 이전 구석기, 신석기, 그건 그 정도 같은데 예. 저게 가능하나요? 외계인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볼게요. 자, 한 남성 목에 방범창이 걸려 있습니다. 세상을 다 잃을 듯 허망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을 쳐도 방범창이 빠지지 않죠. 설마 머리를 집어넣었던 겁니까? 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스스로 머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친구가 쇠막대기를 가져와서 창살을 벌려서 머리를 빼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보신 것처럼 쇠막대기가 구부러집니다. 하다 안 되는지 이 남성 방범창을 목에 매단 채 소방서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걸리고 현관문에 쿵 걸리고 무거우니까 옆에 살짝 걸쳐 쉬기도 하고 자, 저런 남성을 본 사람들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냐 하면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 119를 부르면 되잖아. 마음이 저 성격이 급했을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았던지 어쨌든 남성이 진짜요? 소방차에 좀 전에 보셨죠? 도착을 했고 소방관이 톱으로 창살을 잘라내서 머리를 뺐던 겁니다. 황당한 사고를 이 남성 도대체 왜 저런 일을 벌였을까? 내가 산 방범창 얼마나 튼튼한지 직접 시험을 해봐야겠다. 예. 라면서 머리를 그 사이에 넣어본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누리꾼들 그걸 꼭 넣어봐야 하냐? 예. 부끄러운 잊어버린 거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남성에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유튜버 같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트럭 운전선 옆자리에요. 갈색 핏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아주 얌전히 있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 친구 갑자기 운전하던 보호자의 손을 발로 툭 칩니다. 보호자가 가슴을 슥슥 만져주고 바로 떼니까 더 만져달라면서 또 발로 보호자의 손을 가져갑니다. 야, 좀 만져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이 보호자가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슥슥 만져줬는데요. 아직도 만족을 못한 표정입니다. 아예 손을 못 떼게 발로 꼭 잡기까지 합니다. 와. 그래도 보호자가 손을 떼니까 이번엔 반대 발을 보호자 팔에 걸쳐놓는 기술까지 선보입니다. 보호자가 턱을 잡아주니까요. 이 강아지는 눈도 지그시 감고 온전히 보호자의 손에 기대서 잠을 청합니다. 애교쟁이네요. 네, 이 강아지는 차 타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5,000km를 운전해야 하는 보호자 옆에 꼭 붙어 앉아서 저렇게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운전 중에는 절대 방해를 안 하는데 가끔 저렇게 배 만져달라고 애교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저런 강아지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